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의 유건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은 생소하지만 재미있는 경영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기업이라는 키워드와 그다음에 모순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아마도 이제 기업이랑 조직과 모순, 한국인과 연결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제가 이 강의를 잘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과 혹은 기업과 모순과의 관계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과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fast follow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빨리 쫓아가는 거죠. 빠른 추격자. 사실 모방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fast follow, cost leadership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한국 기업들이 달성한 경쟁력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빨리 쫓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비교적 해야 될 일들이 조금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많이 잘 생산하고요. 좋은 재료들 많이 잘 가지고 와서 싸고 괜찮은 제품을 잘 만들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이제 차별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차별화는 우리가 기존의 코스트 리더십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저희들 애플 제품을 왜 사느냐? 디자인 때문에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 때문에 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서비스가 좋아서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원천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차별화의 원천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유성입니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고유성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창의성과 고유성을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도 있을 것이고요. 각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성이 세상과 만났을 때 이제 저는 창의성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단 나라 측면에서 좀 보면 나라들마다 좀 특정 제품들이 좀 유별나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프랑스 하면 어떤 제품이나 기업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나실 거고요. 미국 하면 뭐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IT 기업들,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고, 또 독일 하면 자동차와 같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만 해도 전자 제품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원천 기술 쪽에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디서 그 고유성을 찾을 수 있을 거냐?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과 맞닿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쫓아왔던 역사를 보면 이제 IMF 이전에는 일본 방식을 차용을 했고요. IMF 이후에는 미국 방식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그 차용을 있는 그대로 했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것들을 실행을 할 때 당연히 한국인들의 특성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식 경영, 일본식 경영 우리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럼 과연 한국식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모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경영 환경의 어떤 미래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복잡성이 커지고 등등등. 저는 거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개념이 기업에게는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급격한 혁신도 추구를 하고요. 혹은 굉장히 작은 개선도 계속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작은 개선에 보통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준다라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기술의 융합,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기술이 융합된다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는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즉 예전에는 적군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과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과 LG가 예전에는 협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현대자동차와 LG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로 이제 모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상품 혹은 산업도 사람과 같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어떤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걸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그래프가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봐도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요. 이게 이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인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객들이 상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생산 고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생산 고도화하는 것과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어요. 이렇게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뭐냐면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실수를 하면 그게 불량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럼 실수를 안 하고 부지런하고 주어진 명령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생산은 굉장히 잘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다르죠. 신제품 개발 확률이, 성공 확률이 보통 10%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해도 성공적인 거죠. 그러면 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실패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내 의견도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리스크만 가지고 보면 한쪽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거고요. 한쪽은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회사 어떤 기업 차원에서 이제 모순인데 사실 이게 본인한테 직접 안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모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모순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는 행동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일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데일리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반면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데일리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안 하면 돼요. 정해진 대로 차근차근, 그죠?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새로운 것을 내가 추구한다. 탐색을 해야죠. 그죠? 굉장히 탐색을 하고 어떤 것들은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삶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업들한테 이러한 모순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미래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에게도 중요하고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도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식 경영하고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한국식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뭐 경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한국식 경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경영의 기법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것들을 수행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인의 특성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특성을 한번 정리하고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정립이 돼서 세상과 만날 때 상품이나 서비스로 화가 되었을 때 그게 정말 한국만의 어떤 프로덕트 혹은 한국만의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에 대해서 뭐 정말 그냥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은 매우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순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경영학에서 바라보는 모순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혹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특성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미래 경영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특징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쓴 책들을 한 30여 권을 제가 읽고 특성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너무 많은 특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하고 그러면 이 많은 특성들을 내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해서 다음에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아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마 동시에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도 쭉 정리를 하다 보니 상충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집단주의 혹은 개인주의라든지 혹은 평등주의, 서열이라든지 뭐 선비정신, 물질주의 뭐 등등등. 그게 조금 놀라웠어요. 물론 이제 이 정리를 할 때 몇몇 분들은 한국인들이 이제 모순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러한 패턴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타자의 관점들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한국에 대한 평가,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두 가지를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셨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경공업과 중화공업까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게 된 것 자체를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재밌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 다음 2위를 차지할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때 사용한 것들은 뭐 기술력, 그 다음에 인력들의 어떤 질,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제도적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겠죠. 근데 제가 2005년에 이 자료를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안 믿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2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런 저력을 갖고 있을까? 의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다 보니 우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써왔던 방식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싸고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방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영희님의 금빛 기쁨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의식에 대해서,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 책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을 창고한 것, 나를 죽이면서 남을 흉내내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근대 이후 한국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늘 남의 것들을 참고만 했을까? 따라만 가야만 했을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픈 역사가 아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차별화 쪽으로 이동을 했고 창의성 혁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남을 참고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기억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성찰이다. 근데 성찰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들이 아마 공존해 있을 겁니다. 그럼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은 잘못한 대로 인정을 하면 그게 아마 좋은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들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다가 의식주와 미의식을 좀 기반으로 한번 한국인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의식주라는 것이 변화가 그래도 상당히 적거든요. 이제 한옥하고 양옥을 제외하고 한옥이라는 어떤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의 어떤 역사를 보고, 한복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아마도 그런 어떤 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 미의식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었죠, 제가 한국에.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학력박사 세대인데, 그때는 역사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사건, 사람 이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를 그냥 암기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역사를 보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주와 미의식을 보고 4가지 정도로 모순을 정리를 했어요. 집단 안에서의 강한 주체성,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 그 다음에 은근하게 빨리빨리, 그 다음에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융합해내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국인 하면 아마 집단주의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산업화 때 이 집단주의는 저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 만나는 한국인들을 보면 분명히 집단주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집단에 묻혀 있는 것은 굉장히 싫어요. 어떻게든 나의 존재를 보이고 싶어 하는 혹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예전에는 이제 2가지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쪽으로 가버리면 개인주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개인주의 쪽으로 가면 집단주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앵글로 개인주의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특성이고 집단주의도 독립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2가지가 높을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학 쪽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조금은 이런 부분에 언급을 했어요. 2가지 특성이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이 더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인은 그 개인주의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 일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누미야
요시유키라는 교수님이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의 집단주의를 조금 비교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일본은 대상성 자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집단 속에 있되 내가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고요. 일본은 집단 속에 있으면서 집단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주의는 일단 먼저 합의를 해야지만 움직여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 합의를 봐야 되니까. 하지만 그 합의가 일어나고는 정말 굳건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탑에서 일단 먼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일단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쫓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